문화원 사무국장 김미성입니다. 반갑습니다. 예, 오늘 이제 행사에 앞서서 우선 축하 공연을 감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축하 공연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축하 공연에는 두 팀을 모셨는데요. 우선 첫 무대를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무대는요, 제주 전통 민요 보존회의 가야금 병창 공연입니다. 먼저 가야금 병창을 연주해줄 구혜미 명창님은 국악연희단 하나아트 메인 보컬로 활동 중이며 제16회 대한민국 전통예술 경연대회 민요 부문 대상을 수상한 실력을 인정받으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장구 연주를 맡아주실 분은 한춘자님으로 제3회 대한민국 문화예술대상 제주민요 부문에서 대상을 수상하셨습니다. 오늘 두 분이 들려주실 곡은 제주민요인 산천초목 오돌독이 미역나영을 가야금 병창으로 들려주시겠습니다. 네, 그럼 청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소
주셨고요. 예, 다시 한번 두 분께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다음 무대도 기대하셔도 좋겠습니다. 이번에는 소프라노 임지원님과 테너 양신국님께서 멋진 듀엣 무대를 선보여 주시겠습니다. 테너 양신국님은 제주대학교를 졸업하시고 루체트 앙상블 및 굿보이스 단원으로 활동 중이십니다. 제주 창작 오페라, 순이 삼촌, 맥그린치 등 다수의 오페라를 오페라 연주 등 활동하고 계십니다. 소프라노 임지원님은 추계예술대학교 성악과를 졸업하시고 오페라 마술피리와 제주 창작오페라 순이 삼촌 등 많은 또 활동을 하고 계십니다. 오늘 두 분이 들려주실 곡은요, 아름다운 나라와 축배의 노래입니다. 네, 그러면 박수로 청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 꿈에 난 햇빛이
굉장히 감동적인 무대를 보여주셨죠. 소프라노 임지원님과 테너 양승국님이 선사해 주신 멋진 무대였습니다. 다시 한번 두 분께 뜨거운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제가 미리 안내를 못 드린 것 같습니다. 원활한 행사 진행을 위해서 소지하신 휴대폰은 꺼주시거나 무음 모드로 전화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오늘 행사 진행 순서를 안내드리겠습니다. 오늘 행사는 개회식과 특강으로 진행되겠는데요. 개회식에서는 내빈 소개, 국민노래, 문화원장님 인사, 서귀포 시장님 축사, 문화원연합회장님 축사, 도의원님 축사, 기념 촬영이 있겠고요. 바로 이어서 2부 특강, 3부 만찬 순으로 진행되겠습니다. 그럼 이 자리를 빛내주시기 위해서 참석해주신 내외빈들을 여러분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제가 소개할 때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 뜨거운 박수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예, 먼저 서귀포시 오순문 시장님을 대신해서 한덕환 문화예술 과장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예,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김대진 의원님 소개합니다. 이정력 의원님을 소개합니다. 네, 다음은 제주특별자치도 문화원연합회 강명언 회장님을 소개합니다. 네, 김순희 제주문화관장님을 소개합니다. 네, 서귀포문화원을 설립하시고 3, 4대 원장님을 역임하신 김계당 원장님을 소개합니다. 다음은 변봉남 새마을 지도자 제주특별자치도 협의회장님을 소개합니다. 예, 고영우 기당미술관장님을 소개합니다. 예, 안정업 예총 서귀포 지회장님을 소개합니다. 이광준 서귀포시 문화도시센터장님을 소개합니다. 예, 강인자 서귀포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회장님을 소개합니다. 김장관 서귀포문화대학 제4대 총동문 회장님을 소개합니다. 예, 노상준 서귀포 노인대학 원장님을 소개합니다. 그리고 오늘 특강을 해주실 도종환 시인님을 소개합니다. 마지막으로 서귀포문화원 양병식 원장님을 소개합니다. 네, 이외에도 문화원에 많은 임원님들과 문화대학 각 기수별 회장님 등 그리고 문화원 동아리 회장님들 등 많은 분께서 참석해 주셨습니다. 하지만 시간 관계상 다 소개해드리지 못하는 점 널리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럼 지금부터 2024 문화예술인 초청 토크 콘서트 행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국민의례가 있겠습니다. 모두 일어서서 정면에 있는 국기를 향하여 서주시기 바랍니다. 국기에 대하여 경례. 태극기야 자유롭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의 무궁한 영광을 위해 충성을 다할 것을 굳게 다짐합니다. 바로 이하 생각하겠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네, 다음은 우리 문화원을 위해 아낌없는 후원을 해주시는 분과 단체에 대한 감사패 수여가 있겠습니다. 네, 수여할 때마다 뜨거운 박수로 축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양병식 원장님께서 시상하시겠습니다. 호명하시는 분들은 단상으로 올라오시기 바랍니다. 네, 김수수님, 김수녀님, 주밀란님, 이피로님, 강익자님, 강성현님 네, 단상으로 올라오시기 바랍니다.
김숙순 이사님. 제가 훈령한 순서로 서주시면 되겠습니다. 김숙수님, 김순녀님, 주밀라님, 희로님, 박인자님, 강성현님,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좀 더 이쪽으로, 오른쪽으로 좀 더 오셔도 되겠습니다. 감사패 서귀포문화원 이사 김숙순. 귀하께서는 남다른 나눔과 봉사정신으로 서귀포문화원의 발전에 크게 기여하였을 뿐만 아니라 소중한 후원으로 밝은 미래를 열어주셨기에 2024 서귀포문화원의 빛으로 여기면서 문화원 가족의 고마운 마음을 입회에 담아드립니다. 2024년 12월 23일 서귀포문화원장 양병식. 네, 축하드립니다. 감사패 서귀포문화원 이사 김순녀.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감사패 서귀포문화원 이사 주민란. 내용은 전과 같습니다. 감사패 서귀포문화대학 총동문회. 귀단체는 남다른 나눔과 봉사 정신으로 문화원의 발전에 크게 기여했을 뿐만 아니라 소중한 후원으로 밝은 미래를 열어주셨기에 2024 서귀포문화원의 빛으로 여기면서 문화원 가족의 고마운 마음을 입회에 담아드립니다. 2024년 12월 23일 서귀포문화원장 양병식. 네, 축하드립니다. 감사패 서귀포문화학교 제28기 학생회 회장 강익자. 내용은 전과 같습니다. 감사패 서귀포문화대학 제10기 학생회 회장 강성현. 이한 내용은 같습니다. 네, 다음은 양병식 원장님의 인사 말씀이 있겠습니다. 원장님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말 너무나 감사합니다. 이 바쁜 일정에 지금 연말이 이렇게 하신데 정말 서귀포 문화예술인데 전부 다 이렇게 한 장소에 모여서 오늘 뜻깊은 행사를 갖게 된 것을 진심으로 여러분들께 고맙게 생각을 하고 정말 한 해 동안 고생하셨던 마음을 안 드릴 수가 없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 정말 바쁘신 이렇게 일정에도 우리 김대진 위원님하고 우리 이정엽 위원님 도정이 굉장히 일정에 바쁘실 텐데 이렇게 참석을 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 이 두 분은 평소 우리 문화원을 위해서 예산이면 예산 이렇게 할 것 없이 다 이렇게 뒷받침을 해주시는 데 대해서 다시 한번 이 자리를 빌어 고마운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강명원 우리 문화원연합회 회장님도 이렇게 어려운 발걸음을 해주셨고 김계담 3, 4대 원장님 우리 문화원 설립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지금까지 행사면 행사 줄곳해서 이렇게 참여를 해줘서 지원을 해주심에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이제 변봉남 우리 두 회장님, 새마을 회장님 이렇게 하고 안정환 회장님 뭐 이렇게 해서 참석을 해주시고 우리 뭐 임원님들이랑 다른 분들도 소개할 분이 많이 계십니다만은 다 못해드리고 일일이 건명을 못해주셔서 죄송합니다만 이렇게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특히 오늘 그 오순문 서귀포 시장님이 그 뭐 굉장히 바쁘신가 봅니다. 그래서 한덕환 그 문해수리 과장께서 이렇게 참석을 해주시고 해서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 위성군 의원님께서는 뭐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이제 뭐 중앙의 무대가 무대인 만큼 그렇게 해서 이렇게 이 자리에도 부디 뭐 이렇게 오셔야 되는데 참석하지 못한다는 그런 말씀을 전해왔습니다. 여러분들 뭐 다 이해하시리라 생각을 합니다. 특히 우리 오늘은 정말 그 모시기 굉장히 어려운 모시기가 힘든 우리 도정환 우리 전 장관님께서 이게 정말 이렇게 제주도 서귀포 문화원을 위해서 어려운 발걸음 서울에서 이렇게 해주심에 대해서 여러분 큰 박수 한번 쳐주세요. 네, 정말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24년 이제 뭐 일주일 남았습니다. 아침에 제가 일어나서 가만히 방 안에서 달력을 쳐다보고 있으니까 한 장 남은 달력이 저에게 무슨 말을 하냐 그러면 당신은 1년 동안 어떻게 살아왔소? 저에게 그렇게 물어봤습니다. 그래도 저는 한 것은 없지만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일해왔습니다. 내년부터 더 잘하겠습니다. 뭐 이렇게 답변했거든요. 일주일 남았습니다. 우리가 2024년은 청룡의 해라고 했지 않습니까? 청룡의 해라고 이렇게 했는데 정말 뭐 엊그제 같은데 벌써 다 일주일밖에 안 남았고 이래서 정말 이게 우리가 한 일이 뭔고 되새겨 보면 그래도 우리 문화원은 큰 일을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문화원 가족들 여러분 다 계시고 하지만 우리 문화원의 원사를 옮기는 그런 과정이 전혀 없었던 일을 금년에 이렇게 해서 그래도 훌륭하게 이것을 마무리 지어서 이렇게 했습니다. 이것을 다 우리 여러분들이 다 도와주신 덕택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살면서 이렇게 미진한 부분은 보완해 가면 되는 거니까 앞으로 좀 더 나은 속에서 이렇게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참 훌륭한 역사에 좀 한쪽을 쓸만한 그런 일을 우리 한 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그 아까처럼 도움이 많이 주셨기에 그렇게 한 겁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도정환 우리 전 장관님을 잘 아시는 분이 김순희 문학관 관장님을 계시는 김순희 관장님 성산포에서 뭐 이 행사를 위해서 이렇게 한 걸음에 달려오셨어요. 이것이 다 서귀포 문화예술을 위한 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너무 감사드리는 겁니다. 이런 것들이 모아져서 우리가 문화원이 만들어져 가고 사라져 가고 우리 서귀포 시민이 문화시민으로서의 역할을 다하고 있는 거 아니냐. 우리 서귀포시가 문화도시로 지정될 때 우리 도정환 장관님께서 계실 때 지정을 해주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의미가 깊고 이렇게 금년에 5년을 종료한 그런 거가 되겠습니다만 그렇게 해서 참 훌륭한 일을 합리했다고 뒤돌아보면 생각을 하고 미진한 부분은 내년에 또 을사년 뭐 푸른 세계의 뱀의 해라고 그럽니다. 이것은 뭐냐면 희망과 성장을 상징한다. 희망과 성장. 내년엔 뭐 금년에 용의해보다도 더 좋고 멋진 일들이 있지 않겠나 그렇게 기대를 해보면서 정말 내년에도 우리가 할 일이 많습니다. 서귀포 문화원이 내년에 3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그 준비를 하는 해로서 굉장히 할 일이 많다. 새로운 도약이 원년이다. 서귀포 문화원이. 새로운 도약의 원년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제가 힘이 없지만 여러분들이 힘을 가져와서 하나로 모아서 이런 일들에 집중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우리가 하고 이 도정환 장관님의 말씀을 좀 1분이라도 더 듣기 위해서 뭐 긴 말은 않겠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도정환 시인님께서
지은 짧은 시 하나를 읽길래 제가 이게 감명 깊이 좀 해서 하나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예. 가장 낮은 곳을 향하여 우리는 간다. 가장 더러운 것들을 쌓아놓고 우리는 간다. 너희는 우리를 천하라 하겠느냐? 우리가 지나간 어느 기슭에 몰래 손을 씻는 사람들아, 언제나 당신들보다 낮은 곳을 택하여 우리는 간다. 뭐 이런 시가 마음에 와닿는 시가 있어서 읊어드렸습니다. 너무 감사드립니다. 이 도종환 시인님의 시는 여러분 더 잘나시 접시고 당신부터 시작해서 모르는 것이 없겠지만 굉장히 이 다수의 시집을 이렇게 하신 분이기 때문에 내용 하나하나 읽어보면 그냥 착하고 성실하고 우리 장관님께서 그런 글들이 다 쓰여 있는 것을 다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이 기회를 통해서 이걸 꼭 시집을 좀 사서 읽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같이 아울러 드리겠습니다. 하여튼 오늘 이렇게 금년에 마무리하는 해니까 그렇게 즐겁게 재미있게 보람되게 행복하게 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다음은 서귀포시 오순문 시장님을 대신해서 한덕헌 과장님의 축하 말씀이 있겠습니다. 오순문 시장을 대신해서 축사를 대독하게 됨을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서귀포 문화원이 도종환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님을 모시고 토크 콘서트를 열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이 자리를 마련해 주신 서귀포 문화원 양병식 원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들의 수고에 감사를 드리며 함께해 주신 가족 여러분들께도 고마운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이 자리에 서귀포 지역 발전을 위해서 특별히 내년 예산 확보 과정에서 많은 지원을 해주신 김대진, 이정엽 의원님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우리 서귀포 문화의 자리에 늘 이제 축하와 함께 늘 격려를 해주시는 제주도 문화원 연합회 강명원 회장님께도 늘 반갑다는 말씀을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도종환 전 장관님께서는 교사 출신이자 시인이면서 2017년부터 2019년까지 제50대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을 역임하셨습니다. 물론 제19대, 20대, 21대 삼선 국회의원이시기도 합니다. 그런 과정들을 통해서 대한민국 문화예술진흥에 큰 족적을 남기신 건 여러분들께서도 더 잘 아실 겁니다. 특히 문화도시 조성 사업을 처음으로 추진하면서 지역의 특색 있는 문화 자원을 활용하여 주민의 문화적 삶을 확산하고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해주셨으며 우리 시가 2018년부터 출발을 해서 제1차 법정 문화도시로 지정될 수 있도록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셨습니다. 그뿐 아니라 난항을 겪던 제주 문화관 건립에도 국비 지원을 통해서 물꼬를 터주셨습니다. 현재 우리 서귀포시는 다시 찾고 싶고 매력 넘치는 문화관광도시를 만들기 위해 다양한 시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런 시점에서 도 전 장관님의 강연이 열리게 되어 자못 기대가 큽니다. 장관님의 깊은 통찰과 높은 안목이 담긴 이번 강연이 여러분의 문화적 감수성을 더욱 높이고 서귀포시 문화관광 발전에 중요한 이정표가 되길 기대합니다. 다시 한번 서귀포 문화원 관계자 여러분께 거듭 고마운 말씀을 드리면서 소중한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다음은 제주특별자치도 문화원연합회 강명원 회장님의 격려사가 있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경기도문화원연합회장 강명은입니다. 이제 어느덧 2024년 한 해도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여러분들 금년 한 해 잘 마무리하시고요. 특히나 오늘 정말 우리 도종환 시인님을 모시고 서귀포에 이런 첫 토크 콘서트를 열릴 수 있다는 것이 큰 영광으로 생각을 하고, 양정식 원장님 그동안 축하하고 수고 많으셨고 감사하다는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아울러서 오늘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께도 금년 한 해 잘 마무리하시라는 인사를 드릴 수 있음에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2014년도에 문화원장을 하면서 우리 유인촌 장관님을 모셨던 적이 있는데, 이제 24년 10년 만에 다시 또 우리 도종관 장관님을 또 서귀포로 모시는 걸 보면 서귀포 문화원이 서귀포에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있구나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각인시켜 주고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저는 사실 금년 한 해, 지난 한 해를 돌이켜보면서 내가 누구에게 어떤 일로 고마운 사람으로 기억된 적이 있었던가 생각을 했더니 한 번도 없다, 그런 생각이 들면서 늘 여러분들을 볼 때마다 많은 사랑을 받았으면서도 갚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늘 가슴 깊이 반성하며 살아왔습니다. 이제 앞으로 저는 여러분들 곁에서 라면 같은 인생을 저는 살아가겠습니다. 제가 보니까 라면은 국민 공통의 음식이더라고요. 보니까 잘난 놈이나 못난 놈이나 지위 고하를 막으려고 다 좋아하는 음식이 바로 라면이었습니다. 그리고 요리법도 간단해가지고 그냥 아무나 쉽게 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과 쉽게 친구가 되고 어떤 흔들림에도 변하지 않는 늘 여러분들의 가까이에 있는 친구가 되고 싶으면서 그런 삶을 살아가고 싶다, 이렇게 한 해를 제가 되돌아 봤습니다. 여러분들 이 자리에 서면은 늘 지금까지 한 것보다 이루지 못한 부분에 대한 아쉬움이 아주 클 겁니다. 하지만 모든 일을 다 이룰 수는 없기 때문에 이것도 내 몫이려니 하고 그렇게 넘어가서 이제 을사년에 새로운 기분으로 좀 더 많은 일을 여러분들이 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 오늘 이 자리에는 사실상 우리 도종환 시인님이 오시니까, 우리 김순희 전 제주문화원장이면서 문화관장님이 오시니까 이 자리가 더욱더 빛나는 것 같네요. 특히 우리 양정식 원장님께서 도종환 시인님의 시를 읊었지만은 저는 가슴 깊이 와닿는 것이 흔들리며 피는 꽃. 정말 저는 그 시가 감명 깊게 나도 모르게 가슴에 와버렸구나,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여러분 남은 시간 마무리 잘 하시고 행복하시고요. 내년에 새로운 모습으로 다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다음은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이정명 의원님의 축사를 읽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대림동 소속의 이정명 의원입니다. 먼저 오늘 우리 서귀포의 문화인들이 모인 이 토크 콘서트에 지종환 장관님 이렇게 오심에 먼저 축하의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서귀포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우리 아까 시는 사실 저는 잘 모릅니다. 여러분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먼저 올리겠습니다. 문학이라는 부분의 식견이 그리 밝지 않은 도의원이 와서 축사를 올린다는 게 먼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한 사회의 척도는 그 지역의 문화인들이 얼마나 많고 어떤 일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회의 척도를 느낀다고 흔히들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서귀포 시가 이렇게 정말 훌륭한 분들이 또 이렇게 지식인들이 이렇게
많이 계신다는 것을 잘 몰랐습니다. 오늘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정치인들이 즐겨 찾는 시가 흔들림 없이 피는 꽃이 어디 있으랴, 이런 그런 부분들을 많이 묘사를 합니다. 워낙 어떤 이제 시대의 변화와 자꾸 부딪히기 때문에 또 그런 시들을 또 동경하고 그리워하고 또 이제 모방을 하는 그런 마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와서 보니까 우리 제주도의 지원 사업으로, 지방기 지원 사업으로 이렇게 연말에 토크 콘서트를 한다는 부분에 대해서 저는 다른 단체의 기관이나 이런 데 많이 찾아가 보고 느꼈습니다만은 지방 없이 분산 없이 이렇게 알차게 이렇게 실행한다는 것에 대해서 저는 감명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우리 원장님에게 물어봤더니 연말에 한 번을 한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내년에는 1년에 2번 정도는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연말 송년회도 좋지만 여름에도 우리 훌륭한 분을 모셔서 같이 공감대를 형성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는 판단을 해서 저는 이 자리에서 꼭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내년에 우리 문화인들이 자랑스럽게 움직일 수 있고 사업을 할 수 있는 예산을 꼭 우리 김대진 의원과 더불어서 만들겠습니다. 그런 약속을 먼저 드리고, 그동안 여러분들 한해 12월 한해 고생 많으셨습니다. 12월이라는 게 여러분 1년에 걸어왔던 그런 추억, 그런 인연, 그런 시간을 만감을 교차하게 하는 그런 계절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 또한 또 여러분들에게 여러 가지의 말씀을 많이 올리고 싶지만 감히 우리 도정환 시인님 앞에서 여러 가지 얘기를 드린다는 것은 예의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우리 어려운 걸음을 해주신 도정환 전 장관님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올리면서 내년에 여러분들 가정에 꼭 행운이 깃드시기를 진심으로 두 손 모아 빌면서 이만 말을 마칠까 합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원을 해주신다고 하니 더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제주특별자치도의 김대진 의원님, 간단히 축사 부탁드리겠습니다. 오셨습니다. 김대진 의원님의 축사가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특별자치도의 김대진 의원입니다. 우리 이정효 의원님은 국민의 원내대표이시기 때문에 축사를 해야 한다고 강력히 요청했는데 저까지 올 줄 몰랐습니다. 우리 이정효 의원님께서 또 이 콘서트 2번 또 하시겠다고 해서 제가 문화관광체육위원이기 때문에 꼭 열심히 해서 추경대 꼭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신봉문화원은 저한테 살짝 고마워야 됩니다. 지금 옮긴 문화복합센터 제가 열심히 해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전 엣지에 그래서 좀 더 즐겁고 행복한 시간을 가지시면 좋겠고요. 제가 아까 우리 성악가님들이 아름다운 나라를 부르는데 참 우리나라가 참 자연도 예쁘고 거기서 참 아름다운 나라가 있는데 거기에 플러스 문화 예술의 향기가 가득해서 행복한 우리 대한민국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서귀포도 그렇게 됐으면 좋겠다는 마음을 가져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도정환 장관님이자 시인과 함께 즐겁고 행복한 시간 되시고 이따가 마음 양식 그렇게 싹 가십시오. 이따가 식사도 맛있게 하시고 이상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바로 자리 정돈 뒤 바로 특강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요즘은 사회적으로 많이 힘드시죠. 그리고 경제적으로도 어려운 시기입니다. 여러 가지 이런 상황들 속에 우리들 마음을 막 흔들어 놓고 있는데요. 이럴 때일수록 우리들의 마음을 다잡고 삶의 방향을 찾아가야 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오늘 시인님을 모시고 우리의 마음을 어루만지고 길을 밝혀줄 문학의 세계로 여러분을 초대하려고 합니다. 특별히 오늘 특강에 모신 분은 국민 시인이자 문화계와 정치를 아우르며 깊은 족적을 남기신 도종환 시인님이십니다. 도종환 시인님께서는 청주에서 태어나 충북대학교 국어교육과를 졸업하시고 충남대 학교에서 박사학위를 받으셨습니다. 시인은 고두미 마을에서도 등단하신 이후 접시꽃 당신을 비롯한 수많은 시집을 통해 우리 삶에 감동과 성찰을 선물해 주셨습니다. 특히 접시꽃 당신은 우리 모두의 가슴에 새겨진 국민시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준비가 됐으니 도종환 시인님을 모시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도종환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서귀포에 오면서 10여 편을 가지고 왔습니다. 이 시들을 함께 읽으면서 6가지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6가지 이야기는 6가지 질문으로 되어 있습니다. 인생, 시간, 공간, 영혼, 사랑, 그리고 위로의 6가지 주제를 가지고 시를 읽어가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 시는 우리에게 지금 내가 살려고 했던 인생 이거 맞아? 이게 내가 살려고 했던 인생이야? 그런 생각을 하게 하는 요소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뒤에서 잘 보이시나요? 보이세요? 뒤에서 보이셔야 되는데 앞에는 보일 텐데 잘 보이세요? 네. 영국의 시인 중에 윌리엄 헨리 데이비즈라고 하는 시인이 있어요. 이분이 쓴 시 중에 여유라고 하는 시가 있는데요. 내용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유. 이것이 무슨 인생인가? 근심으로 가득 차 잠시 멈춰 서서 바라볼 시간이 없다면 나뭇가지 아래서 양과 손처럼 순수한 눈길로 펼쳐진 풍경을 차분히 바라볼 시간이 없다면 숲을 지나며 숲을 속에 도토리를 숨기는 작은 다람쥐를 바라볼 시간이 없다면 한낮에도 마치 밤하늘처럼 반짝이는 별들을 가득 품은 시냇물을 바라볼 시간이 없다면 아름다운 여인의 다정한 눈길에 고개를 돌려 춤추는 그 고운 발을 바라볼 시간이 없다면 눈가에서부터 시작된 그녀의 환한 미소가
입가로 번질 때까지 기다릴 시간이 없다면 이 얼마나 가여운 인생인가. 근심으로 가득 차 잠시 멈춰 서서 바라볼 시간이 없다면. 시 좋죠? 우리 앞에 아름다운 풍경이 펼쳐져 있어도 숲을 속에 도토리를 숨기는 작은 다람쥐를 지나가다 봤는데 지켜볼 시간이 없고 반짝이는 시냇물을 오래 들여다볼 시간이 없다면 이게 무슨 인생인가. 더구나 아름다운 여인이 나를 바라보고 있는 그 시선을 느끼겠는데 아름다운 여인의 춤추는 그 고운 발을 바라볼 시간이 없고 눈가에서부터 시작된 그녀의 환한 미소가 입가로 번질 때까지 기다릴 시간이 없이 그렇게 살고 있다면 이게 내가 살려고 했던 인생 맞아? 이런 질문을 던지고 있어요. 그런데 아름다운 풍경 또 아름다운 사람을 봐도 야 가자 됐어 이렇게 움직이며 살아야 되는 이유가 이 시인은 어디에 있다고 그랬어요? 뭐로 가득 차서? 근심으로 가득 차서 아름다운 풍경을 봐도 아름다운 사람을 봐도 그걸 쳐다볼 시간이 없이 살고 있는데 그럼 이 근심은 언제 끝나요? 죽어야지 끝나요. 그럼 죽을 때까지 이렇게 살면 내가 살려고 했던 인생 이거 아닌데 생각이 바뀌면 이 근심과 두려움과 걱정과 불안과 내 뜻대로 되지 않는 이런 일들은 언제 끝납니까? 올해 이제 지나면 내년이면 이제 다 해결이 됩니까? 자리를 옮기면 됩니까? 그 나를 괴롭히는 그 사람이 사라지면 됩니까? 아까 말씀하신 대로 죽어야 끝난다면 이거는 해결 방법이 아니잖아요. 어떤 사람이 부처님을 찾아와서 부처님 작년에는 비가 너무 많이 와서 농사를 다 망쳤는데 올해는 폭염이 얼마나 심한지 또 올해도 농사를 망쳤어요. 못 살겠어요. 저 좀 어떻게 좀 해주세요. 도와달라고 하는 말을 들은 부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대요. 사람이 살면서 83가지의 근심과 걱정거리를 겪게 되는데 그 걱정거리 중에는 내가 도와줄 수 있는 것도 있고 도와줄 수 없는 것도 있어요. 그 83가지 중에는 당신의 가장 가까운 사람이 당신 곁을 떠나는 일도 있고 그리고 당신이 어떻게 해볼 수 없는 병에 걸리는 일도 있고 그리고 결국 그 병을 이기지 못하는 일도 기다리고 있어요. 그거 내가 어떻게 해줄 수가 없어요. 내가 도와줄 수 있는 일보다 도와줄 수 없는 일이 더 많아요. 모든 사람이 이렇게 83가지 정도 살면서 어려움과 고통과 근심거리를 겪게 되는데 당신은 하나 더 있어요. 84가지예요. 제가요? 뭐가 더 있습니까? 당신은 당신 앞에 닥치는 일, 그것이 기쁜 일이든 어려운 일이든 행복한 일이든 고통스러운 일이든 당신 앞에 무슨 일이 생기기만 하면 그걸 근심으로 바꾸는 사람이라서 하나가 더 있어요. 그것 때문에 훨씬 더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되어 있는데 아까 얘기한 대로 내가 도와줄 수 없는 것이 많이 있으니까 당신이 해결할 방법을 찾아야 될 것들이 더 많다는 말을 드릴게요. 이렇게 얘기하더래요. 사는 동안 반드시 겪을 수밖에 없는 일들이 우리 앞에 많이 놓여 있어서 이번 일만 해결되면 끝나는 것이 아니라 늘 새로운 일이 기다리고 있고 내 뜻대로 되는 일보다 내 뜻대로 되지 않는 일이 더 많다는 거죠. 그런데 내 뜻대로 되었으면 좋겠는 일, 플랜 A가 안 되면 플랜 B가 기다리고 있는데 내 뜻대로 되지 않는 일과 다시 말해서 새로운 일은 동시에 일어나는데 그 플랜 B가 어떤 때는 하느님의 계획이라서 이 일이 안 된 것도 다 이유가 있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근심 때문에 거기에 매여서 하루하루를 이렇게 아름다운 걸 봐도 눈에 안 들어오고 아름다운 사람을 봐도 눈에 안 들어오는 삶을 살면 안 된다는 거죠. 물론 바빠서 그래요. 일이 많아요. 일 없는 사람이 없어요. 일이 너무 많아서 여유가 없어요. 그것도 맞는 말이에요. 그런데 내 인생의 하루 시간표 내가 짜거든요. 내 인생의 하루 시간표를 내가 짜는데 피아노를 예를 들면 피아노 연주를 하는데 악보는 똑같아요. 그러나 아마추어와 프로의 차이는 어디에 있냐면 아마추어는 악보를 쫓아가게 급급한 사람이고 프로는 그 악보를 자기 연주에 녹여내는 사람이에요. 나이가 아무리 들어도 매일 허둥지둥 되면서 살아가는 사람은 나이가 들어서도 아마추어라는 거죠. 쉼표는 악보의 일부입니까? 아닙니까? 쉼표는 악보의 일부예요. 없는 거를 치고 그냥 노래를 부르면 박자가 틀리는 거예요. 쉼표도 악보의 일부죠. 내가 짠 하루 시간표 중에 쉼표를 찍으라는 거예요. 그것도 쉼표를 찍는 것도 내 일과의 일부인 거예요. 그러니까 점심시간 이후 점심 먹고 난 뒤에 20분 정도 휴식 시간을 갖는다든가 음악을 듣는 시간을 갖는다든가 점심 먹고 난 2시간 뒤에 잠깐 책을 읽는 시간을 갖는다든가 퇴근하고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잠시 조용한 시간을 만들어 간다든가 아니면 저녁 잠들기 전 시간 중에 4시간을 만든다든가 이렇게 쉼표를 하루에 몇 번씩 어디다 찍을 것인가를 자기가 설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비로소 아름다운 것들이 눈에 들어오고 아름다운 사람, 가까이 있는 사람, 함께 이야기를 나눠야 될 사람, 격려의 말을 해줘야 될 사람, 따뜻한 말 한마디를 건넬 사람이 누구인지가 다시 손에 잡힌다는 거죠. 사는 게 전쟁과 같은데 그럴 여유가 어디 있어요? 당신은 한가하니까 그런 소리를 하지 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사는 게 전쟁인데 하루하루가 전쟁 같은 삶을 살아야 되는데 저희한테는 그런 여유가 그래서 없어요 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것도 맞는 말이에요. 하루하루가 전쟁 같아서 우리는 우리 생활 뒤에다가 전쟁을 붙여요. 입시 전쟁, 취업 전쟁, 경제 전쟁 이렇게 이런 말들이 익숙해져 있어요. 그런데 이 전쟁에서 낙오하지 않아야 하고 이 전쟁에서 지지 않아야 한다는 거죠. 전쟁에서 지지 않는 나라가 있었어요. 전쟁에서는 절대 지지 않는 나라가 있었어요. 근데 그 나라 이름 여러분들이 아시는 나라에 스파르타라는 나라가 있어요. 전쟁에서는 한 번도 지지 않는 나라예요. 그럼 망하지 않았어야 되잖아요. 근데 그 나라는 어떻게 망했을까요? 스파르타는 어떻게 망했을까요? 나라 전체를 전쟁에서 지지 않는 시스템으로 끌고 갔어요. 아이들을 의무교육시켰어요. 돈은 학부모가 되는 거예요. 학교를 가서 의무교육을 받지 않으면 돈이 없어서 학비를 댈 수가 없어서 자녀들을 의무교육시키지 못하면 스파르타에서는 시민계급에 편성이 되지 않고 노예계급으로 내려가는 거예요. 어떻게든 돈을 내서 아이들을 학교에 보냈어요. 거기서 지식교육만 하는 것이 아니라 군사교육까지 가르쳐서 전사를 만들어요. 그리고 전쟁에 내보내요. 그리고 부모들 입장에서는 자기가 돈을 내서 아이들을 잘 교육시키고 키웠다고 생각하는데 리스크가 너무 커요. 전쟁에 나가면 다 이기고 돌아오는 게 아니라 거기에서 죽는 사람도 있고 중상을 입어서 돌아오는 사람도 있어요. 이게 반복되고 길어지니까 엄마들이 아기를 안 낳기 시작하는 거예요. 비용이 너무 많이 들고 리스크가 너무 커요. 그래서 스파르타의 엄마들이 아이를 안 낳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전부 다 전사들을 키우다 보니까 산업에 종사할 사람들은 제대로 키우지 않는 거예요. 농업을 비롯해서 산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없는 거예요. 아리스토텔레스는 스파르타가 망한 이유에 대해서는 다르게 설명해요. 전쟁에서 이기고 돌아온 장군들이 야심가가 되는 거예요. 내가 전쟁에서 이기고 돌아왔으니까 이제 이 나라에서 내가 뭘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야심가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원로원은 정실인사에 급급한 일들을 하고
전장에서 돌아온 병사들이 시민이 된 뒤에 돈 벌 생각만 하는데 돈을 벌어서 세금을 안 내는 거예요. 왜? 내가 나라를 위해서 한 일이 얼마나 많은데 내가 무슨 세금을 또 내? 이런 구조가 되어서 스파르타가 망했다고 아리스토텔레스는 말하는데 그런 거 말고 이유가 하나 더 있어요. 스파르타는 예술과 철학을 아주 무시했어요. 그런 거 다 필요 없다고 그랬어요. 옆에 있는 아테네는 맨날 무슨 모여서 무슨 철학이라고 그래서 그 무슨 저 젊은이들과 함께 정의란 무엇인가 뭐 이런 이야기들을 하는 소크라테스니 플라톤이니 아리스토텔레스니 막 이런 거 다 필요 없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예술과 철학 없는 그런 나라를 끌고 갔는데 지금 그리스에 관광을 가잖아요. 이탈리아나 그리스로 관광을 가면 스파르타에는 볼 게 아무것도 없어요. 예술을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았고 예술 작품이 없고 예술인들이 없고 철학하는 사람이 없고 이렇다 할 건축이 없어요. 그리스에 관광을 가면 아테네 쪽으로 다 가는 거예요. 스파르타는 망하고 난 뒤에 아무것도 남지 않았어요. 오로지 전쟁에서 지지 않을 그런 국가를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했던 나라가 결국은 아무것도 남기지 못하는 그래서 폐허뿐이 없는 나라가 된 거예요. 우리도 사는 게 맨날 전쟁 같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러다가 결국 무엇이 남을 것인가 이런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인디언들은 말을 타고 전속력으로 초원을 달려가다가 갑자기 말을 탁 멈추고 뒤로 확 돌아다본대요. 이유는 내가 너무 빨리 달리는 바람에 내 영혼이 쫓아오지 못했을까 봐서. 너무 빨리 달리면 영혼이 못 쫓아오는 거예요. 여러분도 그러잖아요. 문 열고 막 나가다가 아이고 핸드폰 엘리베이터 타다 다시 다 올라와서 아이고 지갑 또 내려갔다가 아이고 안경 이러잖아요. 그러면서 나도 모르게 내 입에서 무슨 말이 나와요? 내가 지금 정신을 어디다 두고 있는 거야. 그 얘기는 뭐예요? 정신 따로 두고 몸 따로 정신 따로 있다는 거잖아요. 그런 일이 하루에 몇 번씩 있어요. 죽을 때까지 꽉 붙잡고 놓지 말아야 될 게 있어요. 그게 뭐예요? 정신이. 우리들 맨날 그거 걱정하잖아요. 내가 나이 들어서 제발 그 상태는 가지 말아야 되는데 정신 따로 몸 따로 이런 상태가 되면 정말 안 되는데 이 바람이 우리 그 의식 무의식이 밑에 있어요. 그런 게 정신 놓지 말아야 돼요. 그리고 일상생활을 하면서도 꼭 영혼과 같이 있어야 돼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교사는 수업을 할 때 영혼이 있는 수업을 해야 돼요. 영혼 따로, 영혼 없는 그런 거 말고 영혼이 있는 수업을 해야 돼요. 목사님이 설교를 하시면 영혼이 있는 설교를 해야 돼요. 기업을 운영하면 영혼이 있는 기업으로 운영해야 돼요. 정치인이 정치를 하면 영혼이 있는 정치를 해요. 영혼을 딴 데 갖다 놓고 그냥 어쩔 수 없어 이게 현실이야 이렇게 하지 말고 정치인이 정치를 할 때 영혼이 있는 정치를 해요. 이 말은 제가 한 말이 아니고 체코의 대통령 바질라프 하벨이 한 말이에요. 하벨이 대통령 선거에 나가면서 이분은 작가예요. 작가이고 그리고 체코의 벨벳 혁명을 성공으로 이끌었던 분이에요. 대통령 선거 나가면서 영혼 있는 정치를 하겠습니다를 메인 슬로건으로 내걸었어요. 그랬더니 여기도 참모들이 그러는 거예요. 아이 후보님 정치는 그런 게 아닙니다. 영혼 있는 정치를 하시겠다는 정치는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벨이 뭐라고 그랬냐면 그래요? 그럼 난 당신들이 말하는 그런 정치가 아닌 정치를 할래요. 이렇게 대답했어요. 난 political politics. 그런 정치가 아닌 정치를 하겠다 그랬더니 그건 불가능해요. 그래요? 불가능해요? 그럼 불가능을 가능하게 하는 예술로서의 정치를 하겠다고 그랬어요. 이게 하벨의 책 제목이에요. 불가능을 가능하게 하는 예술로서의 정치. 대통령을 2번 했어요. 체코는. 이런 사람을 대통령으로 뽑았어요. 영혼 있는 정치를 하겠습니다라고 말하는 사람. 저도 해봤어요. 저도 지역에서 선거에 나가면서 명함에다가 영혼이 있는 정치를 하겠습니다. 이렇게 써갖고서 시장에다 돌렸어요.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시장에서 이걸 받아보신 분들이 이렇게 보더니 탁 집어던지면서 아 장사가 잘 되겠다고 해서 갖고 와야지 이게 뭐야. 첫 반응이에요. 두 번째, 저 사람 정치를 잘 모르네 이래요. 이게 뭐야 이게 아직도 정치를 모르는구만. 이게 가는데 뒤에서 다 들려요. 시장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제 뒤에다 대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요. 제가 똑같이 명함을 만들어서 돌려봤는데 제가 들은 말은 그거예요. 아니 저 사람 아직 정치를 모르네. 우리가 사는 동안 끝까지 놓지 말아야 할 게, 함께 있어야 할 게 영혼이다 하는 말씀을 드렸어요. 두 번째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몇 시입니까? 네? 6시 6분이에요? 네, 6시 6분이군요. 어두워졌네요. 여러분 인생의 시간은 지금 몇 시를 지나고 있어요? 아직도 환해요? 어두워진 시간이에요? 오후예요? 정오예요? 네. 아직 뜨거운 분은 정오고요. 그리고 내 인생이 몇 시를 지나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 인생이 아직도 몇 시간 남아 있는지, 어두워지지는 않았다면 어느 시간쯤을 지나고 있는지, 그래서 그 내 인생의 시간에 맞는 언어는 어떤 것일까? 내 인생의 시간에 맞는 내 삶의 태도는 어떤 것이어야 할까? 이런 것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는 내 인생이 오후 3시를 지나서 5시를 향해 가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 때 저런 시를 쓴 적이 있어요. 제가 낸 시집 제목이에요. 3시에서 5시 사이. 이거는 내 인생의 시간에 관한 시예요. 그런데 최근에 올해 이런 시집을 냈어요. 정오에서 가장 먼 시간이라는 시집을 냈어요. 이건 또 무슨 시간일까요? 우선 정오에서 가장 먼 시간은 몇 시에 자정, 한밤중이에요. 12시, 밤 12시 전후한 시간이 정오에서 가장 먼 시간이에요. 무슨 얘기를 하려고 이런 시집을 냈냐면 우리의 사회적 시간, 우리 사회가 지금 지나가고 있는 시간은 몇 시일까? 나는 깊은 밤, 가장 깜깜한 시간, 가장 어두운 시간을 지나가고 있다는 생각을 했어요. 시를 쓰는 사람으로서 우리 사회의 사회적 시간은, 우리 시대의 사회적 시간은 가장 깜깜한 시간을 지나고 있다. 가장 무서운 시간, 가장 살벌한 시간, 짐승들이 활동을 시작하는 시간을 지나고 있다고 생각했어요. 왜요? 우리의 머리는 지혜로운 생각으로 가득 차야 되는데 우리의 머리는 분노와 적개심과 증오로 가득 차 있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어요. 우리의 언어는 절제되고 우리의 언어는 아름다워야 돼요. 그런데 우리의 언어가 조롱과 혐오가 일상 언어처럼 되어 있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어요. 우리의 행동은 절제되고 의로워야 돼요. 그런데 우리의 행동은 거칠고 난폭해지고 있어요. 그리고 극단으로 모이고 있어요. 양극단으로. 적대적이 되어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안에는, 우리 내면에는 천사도 있고 짐승도 있어요. 우리 안에는 간디도 있고 히틀러도 있어요. 우리 안에는 선한 씨앗도 있고 사악한 그 어떤 것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살면서 많이 수양을 하고 많이 교양을 쌓고 그러면서 가능하면 우리 안에 있는 것 중에 아름다운 것, 선한 것, 의로운 것 이런 걸 꺼내 쓰는 사람이 되어 있어요. 근데 최근 5년 10년 사이에 선한 것, 아름다운 것, 절제된 것, 따뜻한 걸 꺼내 쓰는 게 아니라 거친 것, 사나운 것, 난폭한 걸 꺼내 쓰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어요. 우리 안에 있는 짐승들을 자꾸 거리로 내모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어요. 세상이 이런데 그럼 어떻게 해? 라고 말을 하는데 세상은, 사회는 우리 내면이 외화된 게 세상이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는데 나는 이 말을 믿어요. 세상 따로 우리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세상을 만드는 거예요. 우리 안에 있는 짐승들을 우리가 꺼내서 밖으로 내몰고 있어요 지금. 그래서 사나워지고 있어요. 이 맨 앞에 정치가 있어요. 사나운 정치가 사나운 시민을 만들고 있고, 그리고 우리 모두 우리 안에 있는 좋은 것, 따뜻한 것 말고
짐승들을 꺼내서 내몰고 거리로 내몰고 있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간은 정오에서 가장 먼 시간이다 라고 생각을 하게 되었는데, 이 정오라는 시간에 대해서 먼저 말하는 사람은 프랑스 소설가 알베르 까미예요. 알베르 까미 여러분 아시죠? 이방인이라는 소설을 쓴 알베르 까미가 정오는 가장 밝고 환하고 따뜻한 시간이라고 했어요. 생명이 가장 잘 자라는 시간이라고 했어요. 그런데 지금 우리는 서로를 잘 자라게, 서로가 생육하고 번성하게 그렇게 살고 있는지, 아니면 저것들 없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며 사는 사람 편에 있는지, 이걸 묻지 않을 수 없었어요. 알베르 까미는 정오를 그래서 가장 균형 잡힌 시간이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 균형이 우리 사회는 마구 깨지고 있어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정신의 균형부터 시작해서 사회 전체의 균형이 깨져서 극단으로 가 있는 거예요. 나하고 뜻이 맞지 않는 사람은 쓸어버려야 된다는 생각을 한 사람들이 굉장히 늘어나고 있는 거예요. 세상은 나하고 똑같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세상은 다 나하고 다른, 나 외에 나머지는 다 나하고 다른 사람들인 거예요. 이 사람들과 함께 사는 게 세상이지, 나하고 똑같은 사람만 사는 사회는 전체주의예요. 그렇지 않아요? 그런 나라 있잖아요. 북에도 있고요, 사회주의 국가에 있어요. 나하고 똑같지 않으면 국가가 가만두지 않는 그런 사회 있잖아요. 그런데 나하고 다른 사람들의 다양성을 존중하면서 서로 어떻게 잘 어울려 살 것인가를 고민하는 게 그게 인간 사회이죠. 그래서 이 정오에서 가장 먼 시간에 와 있는데, 그럼 어떻게 하면 좋은가? 이 두렵고 어둡고 살벌한 이 극단의 시간에 와 있는 이 사회를 어떻게 할 것인가를 고민할 때, 정오에서 가장 먼 시간은 두렵고 살벌한 시간만이 아니라 여러분 가장 고요한 시간이기도 합니다. 양면을 가지고 있어요. 정오에서 가장 먼 시간은 가장 어둡고 깜깜한 시간이지만 가장 고요한 시간이에요. 가장 고요한 시간은 성찰하기 좋은 시간이에요. 이 고요한 시간에 남을 죽이고 싶고 미워하고 쓸어버리고 싶고 하는 생각에 시간을 할애하지 말고, 이 고요한 시간에 나를 돌아보고 성찰하고, 그리고 다시 어떻게 하면 길을 찾을 수 있을 것인가를 생각해야 한다는 것이죠. 사람들은 그렇게 거칠어지면서 내가 지금 용기 있는 사람으로 바뀌었다고 생각해요. 근데 그분들에게 저는 물어요. 그 용기가 정말 지혜 있는 용기인지, 아니면 지혜는 전혀 없는 채 분노만 있는 용기인지. 사람들은 지금 내가 옛날과 다르게 아주 씩씩하게 말 잘한다고 생각해요. 옛날에 안 그랬는데 내가 지금 남들 인데서 막 씩씩하게 말하고 거침없이 말을 하고 거침없이 댓글을 다고 막 뿌짓고 훈계하면서 이 사회를 막 질책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언어야말로 절제돼야 한다고, 동양의 모든 고전을 읽어보세요. 언어가 난폭한 것이다 본래, 이렇게 말하는 고전이 어디 있어요? 언어는 절제돼야 한다고 말을 하죠. 플라톤의 국가론, 2500년 전에 쓴 폴리테이아, 국가론의 지혜, 용기 플러스 절제라는 용어가 서양 철학 1번 첫 번째 책인 국가론에 나오는 용어들이 지혜, 용기, 절제예요. 그리고 정의예요. 서양 철학 거기서 시작하는 거예요. 소크라테스의 이야기를 저는 플라톤의 국가론의 맨 앞부분은 정의란 무엇인가라는 걸 가지고 청년들하고 이야기 나누는 거예요. 청년들이 소크라테스한테 우리 도시에 오셨는데 축제 구경만 하고 그냥 가시면 어떻게 해요? 저희하고 얘기 좀 해요. 그래서 플레마르코스라는 사람이 자기 집에 데리고 와서, 선생님, 그리고 처음 시작하는 말이 정의란 뭐예요? 너는 뭐라고 생각하냐? 저는 정의는 우리한테 이익이 되고 적들에게 해가 되는 게 정의라고 생각해요. 그래? 근데 우리한테도 옳지 않은 사람이 있을 수 있고 저들한테도 옳은 사람이 섞여 있을 수 있는데, 쟤들한테는 다 해가 되고 우리한테는 다 이익만 되는 게 정의라면 그건 문제가 있지 않아? 이렇게 소크라테스는 그냥
막 청년들이 말하는 거에 대해 질문을 다시 던지면서 청년들이 그러네? 내가 확신했던 것이 내가 믿고 있던 내 생각이 좀 틀린 데가 있네? 이렇게 트라시마코스 같은 소피스트한테도 정의가 뭐 강자의 이익이 정의죠. 그래요? 그렇죠. 강자의 이익이 되는 게 정의예요. 군주제 사회에서 군주의 명령이 정의 아닙니까? 귀족정을 할 때도 귀족들의 결정이 정의고요. 저 민주정 좋아하시는데 민주정도 다수의 의사가 정의 아니에요? 그래요? 근데 강자에게만 이익이 되는 거면 그러면 일반 시민들의 이익이 안 되면 그것도 정의예요? 그 다음에 그 농사 짓고 일하는 그 시민 이하의 계층에게는 다 피해만 간다면 그것도 정의는 아니잖아요. 이렇게 자꾸 질문을 던져서 정의란 무엇인가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 이게 플라톤부터 시작해서 마이클 샌들까지 2500년 동안 서양 철학의 주제예요. 거기에 이 제일 먼저 등장하는 용어들이 저런 거예요. 지혜, 용기, 절제, 정의. 근데 만약에 지금 절제 없는 언어, 지혜 없는 용기, 그 다음에 영혼 없는 정치, 그리고 저는 진보 쪽에 서 있는 사람이라서 이 얘기를 합니다. 저는 보수는 이제 뭐 얘기 안 하고 진보만 얘기할 텐데요. 사회를 한 발짝씩이라도 앞으로 나아가게 하는데 그게 진보의 역할인데 진보가 영성이 없는 진보들이 자꾸 늘어나고 있으면 길 없는 길로 가게 하는 거예요. 우리 사회는. 이걸 진보는 반성해야 된다. 성찰해야 된다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스승 없는 시대, 지도자 없는 사회가 되어서 길 없는 길로 가고 있다면 이걸 어떻게 하면 좋을까? 올해 5월에 돌아가신 신경림 시인,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우리나라 최고의 시인이었던 신경림 시인은 이런 상태와 또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남기신 시가 있는데 길이라는 시예요. 이 시의 내용은 사람이 길을 따라서 막 가다 보면 벼랑으로 갈 때도 있고 또 길을 따라 가다 보면 강가로 가서 길이 뚝 끊어질 때가 있는데 그래도 사람들은 길이 끊어지거나 벼랑으로 가거나 사람들은 이게 다 세상 사는 슬기를 가르치려고 길이 우리를 여기까지 데리고 온 거야. 벼랑까지. 이렇게 말을 하는데 신경림 시인은 그게 전부가 아니고 길이 사람을 밖에서 안으로 끌고 들어가서 스스로를 깊이 들여다보게 한다는 것을 모른다고 말씀하셔요. 그러니까 길이 밖으로만 나와 있는 것이 아니라 길이 안으로도 나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이거예요. 길이 안으로도 나 있다는 것을 아는 사람에게 비로소 길은 고분고분해지고 향기를 더해주기도 하고 땀을 식히게도 해준다는 거예요. 길은 밖에만 돌아다닌다고 찾아지는 게 아니라 길을 잃었을 때는 길이 안으로도 나 있다는 생각을 하면서 다시 길을 찾아라. 안으로 나 있는 길을 찾아라. 이거 뭐 하라는 거예요? 성찰하는 거죠. 세 번째 질문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신은 너는 왜 거기 있는가 하고 묻습니다. 무슨 꽃입니까? 라일락. 그렇습니다. 라일락입니다. 라일락이 피어 있는 것을 가만히 쳐다보다가 제가 이런 시를 썼어요. 짧은 시인데요. 라일락은 왜 거기 있을까? 4월이 간절하게 불러서 거기 있다. 너는 왜 거기 있는가? 너는 왜 거기 있는가? 꽃 한 송이도 4월이 간절하게 불러서 이렇게 꽃피어 있어요. 너는 왜 거기 있는 겁니까? 우리도 우리에게 이렇게 물어야 돼요. 나는 왜 여기 있는지. 내가 의회에서 일하고 있으면 물어야 돼요. 나 자신에게 나는 왜 여기 있는지. 이거 잊어버리면 안 돼요. 내가 왜 서귀포에 있는지. 내가 왜 서울 살다 서귀포로 왔는지. 나는 왜 여기 있는지 물어봐야 돼요. 제가 2012년 5월 30일 날 처음으로 국회
문화예술계와 교육계를 대변하는 비례대표로 와서 일해달라고 그래서 처음 첫 출근을 했어요. 2012년 5월 30일 날 첫 출근을 했는데 축하학원이 그냥 굉장히 많이 의원실로 왔어요. 각종 기관, 단체, 뭐 개인들이 막 축하학원을 막 굉장히 많이 보냈어요. 근데 그 안에 근조학원이 왔어요. 근조. 이거 어디로 가야 되는 거예요? 어디로 가야 되는 거예요? 장례식장으로 가야 되는 건데 저한테 왔어요. 이걸 배달하러 온 사람이 이걸 들고서 전전긍긍하는 거예요. 이거 무슨 사고가 나는 거 아닌가. 국회의원으로 첫 출근하는 날 축하학원이 가득 놓여있는데 근조를 들고 왔으니 이거 배달이 가능할까 하고 전전긍긍하고 있는데 우리 보좌진들도 이게 뭡니까? 이게 뭐 하시는 거예요 지금? 이런 상황이 벌어졌어요. 제가 나가서 보니까 누가 보냈어요? 하고 보니까 글 쓰는 사람이 보냈어요. 제가 아는 사람. 저한테 애도를 표하는 거예요. 너는 죽었어. 너는 끝났어. 네가 시인인데 네가 뭐가 부족해서 정치를 하니? 응? 너는 유명한 시인이잖아. 너는 명예가 없니? 네가 돈이 없니? 왜 권력까지 가지려고 그래? 너는 이제 끝난 거야. 너는 이제 죽은 거나 마찬가지야. 이제 앞으로 너하고는 이제 이승에서는 이제 안 만난다. 이런 뜻이겠죠. 이제. 근조해서 꼭 장례식장으로 가야 되는 게 저한테 왔어요. 제가 그 꽃배달 온 사람한테 그 어쩔 줄 몰라 하는 사람한테 주세요. 괜찮습니다. 그리고 가서 전달 잘했다고 말씀 전해주세요. 받아서 갖고 와서 제 방에 갖다 놨어요. 그리고 국회에서 일하면서 퇴근할 때 그거 봅니다. 근조하면은 바깥에서는 나를 죽었다고 하는데 오늘 하루 나는 살았었는지 죽었었는지를 물어봅니다. 나는 권력을 가진 사람이었잖아요. 이 권력을 나를 위해서 썼는지 이 권력 갖고 분탕질할 수 있잖아요. 이 권력 갖고 내 마음대로 휘두를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러라고 준 게 아니잖아요. 왜 준 거예요? 주어진 권력을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따뜻하게 쓰라는 거죠. 의롭게 쓰라는 거예요. 선하게 쓰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거기 있을 필요가 없는 거죠. 그래서 그 근조학원을 물 주고 가꾸면서 1년이 지나도 안 버렸어요. 4년이 지나도 안 버리고 거기다 물 주고 가꿨어요. 12년 동안 안 버렸습니다. 그 근조학원은 저한테 너는 왜 거기 있는가를 묻게 합니다. 너는 왜 거기 있는가? 이거 잊어버리면 안 되죠. 너는 왜 거기 있는가? 우리 모두는 물어야 됩니다. 나는 왜 여기 있는가? 그래야 내 삶의 이유를 잊지 않을 수 있죠. 재래시장에 가면 사람들과 자주 인사하고 대화하고 그럽니다. 장사 잘 되세요? 요즘 어떠세요? 자주 만납니다. 사진 찍으러 가는 날만 가는 게 아니고 무슨 언론하고 같이 카메라가 왔을 때만 가는 게 아니고 평상시 자주 갑니다. 생선 가게 앞에 갔는데 생선 위에 소금이 쫙 뿌려져 있어요. 그 하나를 들어봤어요. 색깔이 퇴색했어요. 흰빛이 아니에요. 처음엔 이랬는데 흰빛이 아니에요. 비린내가 나요. 그 원래 소금의 결정체 그 모양이 아니라 이렇게 한쪽이 이렇게 녹아 없어졌어요. 옆에 사람한테 이거 좀 보세요. 이게 뭐예요? 소금. 이게 무슨 소금이에요? 그래. 옆에 사람한테 보여줬더니 이게 무슨 소금이에요? 그래. 이게 무슨 소금이에요? 그 말을 듣고 이런 시를 썼어요. 썩어가는 것들과 맞서면서 여전히 하얗게 반짝일 수는 없다.
부패하는 삶들 속에서 부패를 끌어안고 버티는 동안 날카로운 흰빛은 퇴색하고 비린내는 내 몸을 덮었다. 그걸 보고 사람들은 저게 무슨 소금이야 한다. 내가 해야 할 일을 경전은 거룩하게 기록했으나 이승에서 내가 맡은 역할은 비린내나는 세상을 끌어안고 버티는 일, 버티다 녹아 없어지는 일. 오늘도 몸은 녹아내려 옛 모습 지워지는데 그걸 보고 사람들은 저게 무슨 소금이야 한다. 사람들은 말을 그냥 쉽게 해요. 저게 무슨 선생이야. 저게 무슨 목사야. 저게 무슨 시인이야. 저게 무슨 국회의원이야. 이렇게 말을 쉽게 해요. 그 말을 들은 사람이 어떤 상처를 받을 것인가 생각하지 않고 말을 막 합니다. 그러나 저게 무슨 소금이야 이렇게 말을 하지만 사실은 소금은 생선 위에 놓여진 소금은 그대로 있으면 그게 소금입니까? 그대로 있고 하나도 달라지지 않으면 생선이 썩는데 비록 몸은 퇴색하고 빛깔은 변하고 그리고 비린내는 몸에 뱄지만 그게 소금 자기 역할을 다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외면만 보고 저게 무슨 소금이야, 저게 무슨 시인이야, 저게 무슨 선생이야, 저게 무슨 목사야 이렇게 너무 쉽게 말을 하면 안 된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네 번째, 신은 우리에게 메마른 영혼에 물 주고 있는지 아닌지 묻습니다. 살다 보면 옛날에는 안 그랬는데 나이가 들면서 점점 영혼이 메말라가는 것 같고 점점 사람 냄새가 줄어드는 것 같고 내가 옛날에는 안 그랬는데 왜 이렇게 삭막해지고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그러면 점점 메마르고 삭막해져가는 그 영혼에 물 줘야 됩니다. 꽃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꽃에 물 안 주면 죽습니다. 내가 나를 사랑한다고 하면서 내 영혼이 메말라가는데 물 안 주면 죽어요. 무엇으로 물을 줍니까? 교회 나가는 분은 교회 나가서 예배 보면서 다시 영혼이 촉촉하게 젖어오는 시간을 만나는 거죠. 절에 다니시는 분들은 스님 말씀을 들으면서 다시 영혼이 촉촉하게 젖어오고 그래서 메말라지는 걸 막게 되는 거죠. 시도 그런 역할을 합니다. 어떤 때는 눈물도 메마른 내 영혼을 적시는 좋은 매체이기도 합니다. 라빈드라나트 타고르라는 인도의 노벨 문학상을 받은 시인은 키탄잘리라고 하는 시집에서 이렇게 말을 한 적이 있어요. 마음이 굳어지고 메말랐을 때 자비의 소나기와 더불어 나에게 오소서. 삶이 우아함을 잃었을 때 샘솟는 노래와 함께 오소서. 소란스러운 일이 사방에서 소음을 높여 저 너머의 세계로부터 나를 차단시킬 때 나의 침묵하는 님이여 당신의 평화와 휴식을 가지고 나에게 오소서. 거림 같은 내 마음이 한 구석에 웅크리고 있을 때 나의 왕이여 문을 부서 열고 왕의 위엄을 지니고 오소서. 욕망이 헛된 생각과 미혹으로 마음을 눈멀게 할 때 성스러운 이여 언제나 깨어있는 이여 당신의 빛과 천둥을 동반하고 나에게 오소서. 아주 좋은 시는 우리 영혼이 메말랐을 때 소나기처럼 내리는 시예요. 그게 좋은 시예요. 영혼 있는 설교는 메마른 내 영혼을 막 적시잖아요. 좋은 설교 마찬가지로 좋은 스님들의 말씀, 좋은 시를 만나서 메마른 영혼이 촉촉히 젖는 시간을 자주 가지셔야 돼요. 빛과 천둥을 동반하면서 나를 깨우는 시. 내가 세상 사람 만나기 싫고 내
자아의 골방에 갇혀서 아무도 만나고 싶지 않고 그냥 좌절하고 절망하고 있을 때 문을 발로 박차면서 일어나. 너 왜 이렇게 하고 있어? 일어서. 여기서 이렇게 좌절하면 안 돼. 일어나. 이렇게 꾸짖는 용기를 주는 그런 시, 그런 문학 작품을 만나야 합니다. 그래서 책을 읽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독서를 해야 돼요. 그리고 그래서 기도해야 하는 거예요. 시는 질문입니다. 왜 내가 이런 고통과 비극, 고난과 어려움을 겪어야 하는지 대답해 주세요 하고 신을 향해서, 나를 향해서 질문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내가 여기서 벗어날 수 있습니까? 극복할 수 있는 용기 어떻게 얻을 수 있습니까? 하고 질문하는 게 시예요. 소설가 한강은 소설은 질문이다라고 그랬어요. 저는 옛날부터 시는 질문이다라고 강의하고 다니고 있는데 최근에 보니까 한강이 소설은 질문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동의합니다. 소설도 질문이에요. 소년이 온다가 질문이에요. 어떻게 국가가 이렇게 폭력적일 수 있는지 질문하는 거예요. 어떻게 어린 소년을 이렇게 총으로 쏴 죽일 수 있는지 국가에게 묻는 거예요. 아이 뭐 40여 년 지난 건데 아니에요. 40년이 지났어도 우리는 다시 물을 수밖에 없어요. 국가가 왜 그랬는지. 한강이 노벨문학상 받으면서 수상연설에서 제일 먼저 꺼낸 게 뭐예요? 8살 때 쓴 시. 사랑은 어디 있는가. 8살 때부터 그렇게 물었어요. 이 팔딱팔딱 뛰는 심장이 사랑은 무엇인가 이렇게 물었어요. 사람과 사람을 연결해주는 금실이지. 이 초등학교 2학년 때 이렇게 묻고 대답하는 시를 썼더라고요. 그 얘기를 이번 노벨문학상 수상식장에서 수상연설을 했잖아요. 거기서 시작하는 거예요. 질문하는 것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시는. 소설도 마찬가지예요. 이 소년이 온다의 주인공 동호는, 소설에 나오는 이름 동호는 친구가 같은 자기 집 자취방에 살던 친구가 안 보여 친구를 찾으러 갔다가 도청이 끝까지 결국 남았다가 죽고 말았는데 맨 마지막에 이 소설의 맨 끝에 엄마가 말을 합니다. 동호가 어떤 애였는지. 동호가 17살 때 개천을 엄마 손잡고 아빠의 그 가게까지 가는 동안 얘는 꼭 엄마 손을 잡고 끌어내면서 엄마 밝은 데로 가. 햇빛 비치는 환한 데로 가 엄마. 꽃 피는 데로 가 엄마. 이렇게 말을 하던 아이였다는 거예요. 밝은 곳, 환한 곳, 꽃 피는 곳으로 가자고 엄마 손을 잡아 끌던 이 아이가 왜 그 해 16살의 여름을 건너지 못하고 말았는지, 왜 죽고 말았는지 묻는 거예요. 작별하지 않는다를 썼잖아요. 묻는 거예요. 왜 작별할 수 없는지. 작별하지 않는데 여자 주인공의 어머니가 치매가 걸렸어요. 그 어머니가 주무시다가 방을 건너와서 딸의 입에다가 손가락을 이렇게 넣고 얼굴을 자꾸 쓰다듬으면서 우는 거예요. 치매 걸린 어머니가. 어머니가 소녀 시절에 1948년 11월에 신분을 갔다 오니까 어머니 아버지가 운동장 옆에 보리밭에서 죽었어요. 총 맞아서. 동네 사람들과 같이 죽었어요. 어떤 게 어머니 아버지인지 눈 쌓인 시신들을 일일이 눈을 헤치면서 찾다가 어머니 아버지는 찾았는데 어린 동생이 안 보이는 거예요. 어린 동생이 어디 있는지 찾다가 보니까 혹시나 해서 집에 가보니까 그 동생이 피를 흘리면서 집까지 기어가서 거기 무슨 빨간 무슨 걸레뭉치 마냥 이렇게 누워있는 동생을 발견하고 피 흘리는 동생을 끌어안고 친척집으로 가서 그 피투성이 된 동생의 그 죽어가는 모습이 너무 안타까워갖고 손가락을 깨물어서 입에다 이렇게 넣어줬더니 오물오물 이렇게 빨아먹던 기억이 그 엄마한테 있는데 치매가 걸린 상태에서 딸에게
그 엄마가 오빠가 있었는데 오빠가 막 다 죽이니까 굴에 들어가서 숨었다가 나왔더니 도피자라고 해서 감옥에 집어넣어갖고서 면회도 몇 번 갔다 왔는데 전쟁이 터지고 난 뒤에는 소식이 없어서 엄마가 계속 찾아다니다가 나중에 보니까 경산 코발트 강산에 그 3,000명의 죽은 3,000명의 뼈들 속에 거기 있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작별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엄마는 동생과 오빠와 작별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작별할 수 없는지에 대해서 묻는 거예요. 죽은 사람을 살릴 수는 없죠. 그러나 죽음을 살아있게 할 수는 있어요. 기억하는 거죠. 기억은 육신이 소멸해도 기억은 영원히 살아있는 거예요. 소설가 한강은 작별하지 않겠다는 것이고 소설에서는 작별하지 않는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작별할 수가 없는 거죠. 왜 작별할 수가 없는지에 대해서 묻고 또 묻는 것이 이게 소설이고 문학작품입니다. 우리 생의 슬픔과 고통과 비극에 대해서 이거 어떻게 받아들이고 이걸 어떻게 넘어설 수 있는지 끝없이 묻는 그런 시. 그래서 기탄잘리 같은 종교시가 참 좋은 시예요. 근원적인 비애를 기억하면서 삶의 고통과 비극을 우리 삶의 신앙의 본질로 껴안고자 하는 그 고뇌. 그래서 좋은 시는 기도시 같은 모습을 띠고 있지요. 고통스러워서 내가 이렇게 억세고 거칠게 변했어요. 이렇게 말하는 건 쉬워요. 그러나 그 고통이 우리를 더 부드럽고 민감하고 다정하게 만든다고 말할 수 있으면 훨씬 더 깊은 사람인 거죠. 윌리엄 워즈워드처럼 깊은 고뇌가 내 영혼을 인간답게 만들었다라고 말할 수 있으면 훨씬 더 깊은 사람이 된 거죠. 깊은 고뇌 때문에 내가 이렇게 억세고 거칠어졌어. 이렇게 말하는 건 어렵지 않아요. 그러나 그 깊은 고뇌가 내 영혼을 인간답게 만들어서라고 말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렇게 말하는 게 문학인 거죠. 5번째 질문. 당신은 꽃 한 송이 나무 한 그루를 사랑합니까? 꽃 한 송이 나무 한 그루. 아니면 뭘 사랑하십니까? 뭐래도 사랑해야지 살 수 있어요. 사람은 아무에게도 누구에게도 무엇으로부터도 사랑받지 않으면 못 삽니다. 죽어요. 바로 좌절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살아있는 건 누군가를 사랑하고 누군가로부터 사랑받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게 연인이든 자식이든 이웃이든 아니면 뭐 짐승 반려묘도 내 마음을 제일 잘 알아주는 것 같아서 사랑하게 되고 또 그들의 눈빛을 보면서 삶의 용기를 얻게 되고 위안을 얻게 되는 것처럼 꽃 한 송이 나무 한 그루를 진정으로 사랑하면 역시 사람은 사랑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인도의 작가 아룬다티 로이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유명한 여성 작가예요. 그분이 이런 말을 했어요. 작가가 산과 강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산과 강이 작가를 선택한다. 작가가 이야기를 골라서 소설을 쓰는 게 아니라 이야기가 작가를 선택한다. 그러면 정말 좋은 작품이 나온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소년이 온다를 쓰면서 한강은 동호가 내 발을 붙잡고 내 얘기를 해달라고 해서 이 소설을 쓰게 됐다고 말을 했어요. 그럼 좋은 작품이 나오는 거예요. 동호에 살아남은 실제 가족들을 찾아가고 어머니를 만나고 형을 만났는데 형이 그러더래요. 내 동생 얘기를 쓰신다고요? 쓰려면 제대로 쓰세요. 아니면 말고 이렇게 말을 하더래요. 제대로 써야 되겠구나. 그래서 5.18 관련된 모든 자료를 찾았는데 다 읽고 나니까 못 쓰겠는 거예요.
너무 처절해서. 근데 YMCA에서 마지막까지 있다가 죽은 사람이 남긴 글을 읽고 도망가면 사는데 내 양심 때문에 끝까지 도망가지 못하고 마지막까지 남아서 괴로워하던 사람의 글을 읽고 결국은 다시 소설을 쓰게 됐는데 그래서 울면서 썼다는 거예요. 작가가 울면서 쓰는 소설은 독자도 울면서 읽습니다. 제주는 서귀포 오는 비행기 안에서 작별하지 않는다 이미 다 읽은 책인데 제가 아까 말씀드린 그 대목을 읽다가 또 눈물 나더라고요. 읽을 때마다 눈물이 나요. 손가락을 그 치매 걸린 어머니가 딸의 입에다 이렇게 놓으면서 울던 그 장면을 읽으려면 눈물이 앞으로 가요. 평론가 신영철은 한강의 작품에 대해서 매 작품 사력을 다해서 작품을 쓰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진짜 좋은 작품은 죽을 힘을 다해서 쓰는 거예요. 그게 진짜 좋은 작품인 거예요. 이야기가 작가를 선택하면 그런 작품이 나오는 거예요. 제주도에는 현경 선생 같은 거, 제주도 오다 같은 작품, 승희삼촌 말고 최근에 제주도 오다라는 작품을 썼잖아요. 나는 그 소설의 뒤에 추천사를 쓰면서 그랬어요. 이거는 현경이 쓴 게 아니다. 사삼의 원혼들이 현경을 붙잡고 우리 얘기를 해달라고 해서 쓰여진 소설이지 이게 현경이 사삼을 소재로 쓴 게 아니다라고 난 추천글에다 썼어요. 그러면 좋은 작품이 되는 거죠. 이거 무슨 꽃이에요? 이거 무슨 꽃이에요? 잘 모르세요? 많이 봤잖아요. 예? 노란 거 뭐예요? 네? 노란 코스모스? 아니고 여름에 많이 피잖아요 길가에. 예? 힘들래? 금계국인데요. 금계국이에요. 그 저기 무슨 꽃일까? 생긴 거는 코스모스하고 똑같이 생겼는데 색깔이 저러니까 무슨 꽃일까 하고 걸음을 멈추고 들여다보는 동안 바람이 살짝 불었는데 휘청하고 흔들리더라고요. 아, 바람이 이렇게 살짝 불었는데 휘청하고 흔들려? 아, 그럼 맨날 흔들리면서 산다는 얘기 아니야 이 꽃은? 근데 또 들여다보니까 꽃에 물방울인지 빗방울인지가 이렇게 맺혀 있는데 어젯밤에 비 왔으면 이 꽃이 많이 시달렸겠네 하는 생각을 했고, 그렇지만 자기를 시달리게 하던 것들을 양분으로 삼아서 이렇게 따뜻한 빛깔의 꽃을 피우는 거지. 젖지 않고 피는 꽃은 없는 거네. 이 생각을 하면서 이런 시를 썼어요. 흔들리지 않고 피는 꽃이 어디 있으냐. 이 세상 그 어떤 아름다운 꽃들도 다 흔들리면서 피었나니, 흔들리면서 줄기를 곧게 세웠나니, 흔들리지 않고 가는 사람이 어디 있으랴. 젖지 않고 피는 꽃이 어디 있으랴. 이 세상 그 어떤 빛나는 꽃들도 다 젖으며 피었나니, 바람과 비에 젖으며 꽃잎 따뜻하게 피웠나니, 젖지 않고 가는 삶이 어디 있으랴. 길에 서서 썼어요. 이 꽃 앞에서. 여러분도 이 꽃을 보셨는데 여러분은 왜 안 쓰셨어요? 예? 여러분은 이 꽃을 보고 그냥 지나가셨어요. 아 이쁘다 그러면서 걸음을 멈췄어야 되는 거예요. 멈추고 들여다보고 아우 이쁘네. 무슨 이 꽃 모더나 코스모스는 아닌데 이게 뭘까 하고 너 참 이쁘다 이렇게 지금 대화를 주고받으셨으면 여러분 쓰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은 이쁜 걸 봐도 그냥 지나가는 거예요. 지나가지 마세요. 이쁜 걸 보면 이쁘다고 말해주세요. 대화하세요. 꽃하고도 대화하고 새하고도 대화하고. 그러면 여러분도 시를 만날 수 있어요. 아름답게 로이식으로 이야기하면 이 꽃이 저를 선택합니다.
선택할 때 제가 멈췄던 거예요. 그리고 계속 이야기를 나눴던 거예요. 아우, 바람이 조금만 불어도 흔들려? 이러면서 흔들리지 않고 피는 꽃은 없는 거예요. 꽃이 해주는 말을 자꾸 반복하는 거죠. 그걸 비껴적는 게 시인 거죠. 마지막 6번째, 시는 지치고 고단하고 쓸쓸한 그런 삶에서 어디서 위로받느냐고 물어요. 어디서 위로받느냐고 묻는데 시에서 위로받을 수 있습니다. 시에서 위로받으세요. 문학에서 위로받으세요. 라고 말을 하는 게 시다. 근데 그만하라고 자꾸 아까부터 사인을 주셔가지고 원장님하고 상목장님이 막 수신호를 하면서 그만하라고 해서 그만하겠습니다. 요시 한 편 읽으면서 마무리 해도 되겠습니까? 식사해야 된다고 그만하라고 그래서 네, 비행기 시간 뭐 이런 것 때문에 어디서 위로받는가? 시에서 위로받을 수 있다. 문학에서 위로받을 수 있다. 문학을 가까이 하라. 이거는 그냥 한가해서 자꾸 작책을 읽는 게 아니다. 우리가 위로받을 수 있는 건 많아요. 뭐 야구에서도 위로받고요, 술에서도 위로받고요, 뭐 게임에서도 위로받고요, 뭐 등산에서도 위로받고 위로받을 수 있는 건 많은데 문학도 우리에게 위로를 주는 아주 중요한 것 중에 하나다. 벽에 부딪혔을 때, 절망적인 상황에 놓였을 때 얘들을 보면 포기하지 않고 거기서 다시 시작하면서 절망적인 환경을 아름다운 풍경으로 바꾸는 저희를 좀 보세요. 이렇게 말을 하는 얘들을 보면 아, 그렇구나. 거기서 또 시작하는 거구나. 포기하지 말고 손에 손 잡고 잡은 손 놓지 않고 거기서 다시 어려운 것들끼리 서로를 위로하면서 더디게 가더라도 함께 가는 것, 거기서 다시 새로 시작할 수 있구나 하는 용기를 얻게 된다는 거죠. 담쟁이가 저를 선택해서 저에게 해준 말을 읽으면서 제 얘기를 마무리하겠습니다. 담쟁이, 저것은 벽, 어쩔 수 없는 벽이라고 우리가 느낄 때 그때 담쟁이는 말없이 그 벽을 오른다. 물 한 방울 없고 씨앗 한 톨 살아남을 수 없는 저것은 절망의 벽이라고 말할 때 담쟁이는 서두르지 않고 앞으로 나아간다. 한 뼘이라도 꼭 여럿이 함께 손을 잡고 올라간다. 푸르게 절망을 다 덮을 때까지 바로 그 절망을 잡고 놓지 않는다. 저것은 넘을 수 없는 벽이라고 고개를 떨구고 있을 때 담쟁이 잎 하나는 담쟁이 잎 수천 개를 이끌고 결국 그 벽을 넘는다. 고맙습니다. 네, 가슴 뭉클하게 지금 와닿고 이 시간이 너무너무 소중한 시간, 우리 모두를 하나로 다 이어주는 그런 열광을 해주셨죠. 다시 한번 도종환 시인님께 뜨거운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동적이었죠. 여러분도 꼭 또 작별하지 않는다도 읽어보십시오. 저도 이제 집에 가서 그 책을 사무실에서 컴퓨터를 종일 보고 나서 이렇게 하다 보면 이제 집에 가서 책을 보려고 하니까 막 눈물이 나서 못 보겠더라고요. 그래서 아예 전자책으로 주문을 해가지고 읽으면서 얼마나 눈물이 쏟아졌는지 아까 다시 들어도 또 뭉클뭉클했습니다. 예, 그러면 오늘 이제 2부 특강을 마치고요. 저희